명자는 고요하다는 뜻이고요. 상은 있는 그대로 대상을 사유하다, 객관적으로 사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명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상은, 명상할 때 상은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을 가다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고통에 벗어나게 하죠. 그런데 자아가 그러한 과정에서 약간의 방어와 왜곡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으로부터 점점 더 힘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자아가 어떻게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는 전문가들은, 또 교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죠. 이것은 암기해갖고 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잘 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 행복하고 고통으로부터 자기 통찰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실습을 해야 되고 실행을 하고 실무 능력을 현장에서 닦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 모구선언에서도 저희 교육원에서도 이런 실습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그러면 대표적인 두 가지의 방어 기제는 첫 번째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예. 동일시하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힘이 강한 자하고 내가 동일시하는 거죠. 그럼 힘이 강한 자가 뭐냐? 그것은 어릴 때는 부모죠. 학교 선생님이고. 어른이 돼서는 뭐죠? 뭐 기업체 취업을 해야 되니까. 또 정치적 집단 이런 것들이 강한 힘이죠. 오락 같은 게 게임 같은 것도 내가 좋아하는 팀하고 이기면 내가 좋죠. 내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기 때문에 내가 그 팀이 이기면 곧 내가 이기는 거죠. 근데 그 팀이 지면 내가 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굉장히 적응적인 거죠. 이것을 적응적인 것이지 이게 병리적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에리 프롬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바로 이러한 집단적 이기주의, 또 개인들의 그 자유를 포기하고 집단과 동일시하면서 일어나는 불행이라는 거죠.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동일성이다 그러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동일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닮은 행동이다, 모방 행동이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공항에 가면 신분증을 제시하죠. 그러면 그 신분증의 이름과 사진이 이 사람이 맞는지 이렇게 대조를 하죠. 이쪽하고 맞는지 대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조해서 입증하는 게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이게 A와 B가 동일하다는 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동일시, 어린 시절의 동일시는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폭력적이에요. 집에 들어오면 아이를 이렇게 때려요. 그러면 이 아이는 밖에 나가면 다른 아이들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방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동일시되어 있다.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처럼 자기도 힘이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폭력을 가하는 것은 왕따를 주도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은 건데 그러한 것은 힘 있는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힘이 없다는 거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타인을 괴롭히면서 내가 힘 있으면 증명해 보고 싶은 거죠. 희열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힘 없다는 것은 내가 이 힘 없기 때문에 아빠한테 얻어 터졌고 맞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맞았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애들을 괴롭히면 내가 힘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희열감을 느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들은 자기가 힘 없음, 그리고 공격적인 본능을 타인한테 괴롭힘으로써 희열감을 느끼는 것은 동일시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한다. 뭐에 동일시되었냐? 아버지의 모방 행동이기도 하지만 나는 힘 없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남을 괴롭혔을 때 보상을 받는 그 희열감에 동일시되어 있다. 나는 뭐냐? 힘이 없다. 그런데 남을 괴롭히고 폭력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힘이 없다가 힘 있는 사람이 되니까 becoming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이러한 메커니즘, 이러한 내적 이 폭력, 거칠음을 본인은 알지를 못하죠.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고 이게 자각이 안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려면 왜 그렇게 폭력을 하는지, 그 행동은 누구를 닮았는지, 그러니까 먼저 본인의 폭력과 보상과 거기서 오는 쾌감과 희열을 본인이 자각 알아참 상위 윈지, 상위 메타 어웨어니스, 그 상위 자각으로 이렇게 내려다 봐서 이걸 알아차림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행동이 누구를 닮았는지, 왜 이 행동을 하는지. 근데 그 행동의 밑바닥에는 내가 힘이 없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왕따시키고 타인 괴롭히면서 내가 힘 있음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자아가 왜곡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친 폭류를 못 건너고 그 폭류에 점점 더 휩싸여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피해자는 어떤가요? 피해자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단 말이에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내인 내가 남편을 잘 못해줘서, 그리고 남편의 잘 못 받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남편이 술 먹은 그 원인이 5가지인데 이 5가지를 고려하지 않아요. 전부 다 내가 잘못돼서 이렇게 자기를 꾸중하죠. 이런 것을 피해자 동일시라고 그럽니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죠.
아마 이분은 어디서 이걸 배웠을까요? 이 모방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어린 시절 가족 속에서 그 아버지한테 당하고 살았던 그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이, 저렇게 힘이 없고 저렇게 바보처럼 사는 엄마하고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여전히 술 마시는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아니, 넌 왜 그렇게 거칠고 술 마시길 좋아하는 남자를 사귀냐 그랬더니 그런 거칠고 술 좋아하는 그런 남성들이 매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양가 감정이 있는 거죠.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까 했는데 아버지를 비판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폭력 앞에서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엄마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막상 결혼해서 남편의 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엄마가 했던 행동을 어느 참에 나도 같이 하고 있더라. 자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동일시로부터 벗어날 때, 탈동일시가 될 때, 근데 탈동일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메커니즘, 나의 내적 이러한 심리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그 원류를 발견하셔야 그때부터 탈동일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각이 잘 안 돼요. 거기에 끌려가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 되어 있어요. 자기 감정이 바로 나이고 생각이 바로 나이고 나의 갈망과 소망이 바로 나라고 이게 바로 나라고 간주를 하죠. 아이덴티피케이션, 입증을 하는 거죠. 공항에서 패스포트로 나 자신임을 증명하듯이 나의 생각과 감정 이것들이 나라고 이렇게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일시, 자아가 동일시하는 이 자신을, 이 자체를 자각해야만이 우리가 어떤가요? 우리가 새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disidentification이 되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밑바닥에 이런 동기를 파악하면 이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아싸 기오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발음이 좀 이상하죠. 아싸 기오리예요. 이분은 명상이란 정신분석 입장에서 보면 탈동일시다. disidentification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게 동일시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벗어나게 돕는 것이 바로 명상이고, 근데 사실 명상만 갖고는 안 되고요. 심리나 상담 영역이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때 고객이나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명상, 심리상담, 명상에 기반한 심리상담이다. 우리는 이렇게 개념화했죠.
기존의 심리 상담이 언어적 상담이에요. 물론 프로이트는 체면으로부터 언어적 상담으로 바꿨죠. 그런데 언어적 상담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명상을 도입을 해서 명상에 기반한 심리 상담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리프레션, 끌려가는 것은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의시라고 그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눌러버리면 이게 뭐라고요? 리프레션. 그렇죠. 리프레션. 프레스하다. 이렇게 그런 거죠. 리프레션. 디프레션은 우울이고요. 리프레션 그러면 억압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근데 누르는 거죠. 이거 아니다라고. 차단하고 밀어내고 회피합니다. 부모가 초자아가 아이들을 본능을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못하게 하죠. 야, 그건 나쁜 거예요. 하지 마. 이렇게 차단하고 밀어내죠. 그러면 이게 학습이 돼갖고 내면화가 된 거죠. 동일시가 된 거예요. 엄마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동일시가 돼서 엄마가 없더라도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을 밀어내고 차단하고 도망가죠. 회피하죠. 이것을 리프레션, 억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압을 해서 창고 속에 넣어놓죠. 어두움 창고 속에다 넣어놓으면 그 창고 속에 얌전히 그들이 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깝깝하고 답답해서 창고 속에 그냥 있지 않습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그 창고 속에 있는 그들은 밤이 되면 날개를 타고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꿈의 형태로도 떠오르고 그것들은 이렇게 질량 보존의 법칙, 예전에 그 질량 불변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 에너지가 어린 시절에 꽉 눌려 있다가 부모들의 그 초자의 그 이상자의 이 억눌림에 의해서 이게 숨지기고 있다가 창고 속에 엎드려 있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사춘기 현상이죠. 사춘기 현상에는 억압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독립선언을 의미해요. 매우 중요한 현상입니다. 사춘기를 겪지 않으면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슈퍼 이고, 즉 이상자한테 이렇게 찐눌려서 독재로부터 찐눌려진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독립선언을 해야 돼요.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춘기를 겪어야 됩니다. 사춘기는 질풍노도라고 그러잖아요. 제2의 탄생이라고 에밀은 이야기했죠. 루소 에밀이라는 저술에서 저 뒤쪽 가면 청소년은 사춘기는 정신적 탄생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로부터 육체를 물려받은 것이 첫 번째 탄생이고 두 번째 탄생이 뭐냐? 정신의 탄생. 그게 사춘기라는 거예요. 사춘기가 중요하죠. 리프레션, 억압으로부터 독립선언한 겁니다. 깨어나는 거죠. 어떤가요? 근데 어떤 어른들은 여전히 억눌려 있는 어른들이 있어요. 활력이 상실되고 무기력하죠. 예를 들면
대학 4학년인데 여전히 모든 결정을 엄마한테 물어봐서 결정해요. 한 번도 독립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죠. 어머니가 골라준 매니큐어 색깔을 하고요. 어머니가 골라준 옷을 입고 다닙니다. 남자 고르는 것도요. 엄마가 골라줘야 돼요. 아니 그런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도 있죠. 모든 결정들을 엄마하고 상의하고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할 때도 엄마의 그 도움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우리 그 슈퍼 이고 이상자는요. 예. 계속해서 이 아이가 못 믿은 거죠. 그래서 계속 관여를 하고 그들의 자율성을 침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리프레션, 억압이 돼가지고 아이는 자기 주장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선택도 할 수 없고 계속해서 무기력해지고 해결 능력이 점점 위축이 되죠. 아, 이런 아이를 원하세요? 아, 세상의 부모들은 이걸 원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자유를 못 주고 그들에게 자율권을 못 주는 거예요? 에? 아, 물어보고 싶어요. 왜 자유를 못 주는 걸까? 아, 그 밑바닥에는 불안감이죠. 계속해서 아이를 돌봐줘야 돼요. 애프터 서비스를. 애가 대학 가면 대학 비용도 해줘야 되고 또 아이가 결혼하면 집장만도 해줘야 되고 결혼하면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아이가 이제 애를 낳으면 애도 다 돌봐줘야 됩니다. 아니, 제가 아시는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안 그럴 수가 없대요. 여러 가지 사회 현상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어쨌든 이렇게 부모의 이 근심과 걱정이 이렇게 억압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억압은 야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억압을 하면서 그 억압된 것이 이제 학습되고 내면화돼서 이제 자기를 억압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젠가는 창고 속에 들어가 있던 이런 것들이 어긋나요. 그래서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억압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억압을 갖고 있어요. 순간순간 억압을 하죠.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억압을 하죠. 근데 밑에서 뭔가가 올라오죠. 막 분노가 쫙 올라오면 순간적으로 야, 너 하지 마. 딱 누르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목이 아파요. 뭔 말을 하고 싶은데 야, 너 하지 마. 그래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위에서 누르는 것이 딱 여기 목에 걸려가지고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 집단을 하다 보면 이 목에 걸린 분들은 대부분 밑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를 위에서 누르면서 탁 목에가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할 수가 있어요. 밑에서 올라오는 이 느낌을 충분하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일어난 것을 충분하게 경험한다는 것은 수용하고 허용해야 되는 거죠. 아이가 난리를 치면 그걸
허용을 해주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듯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뭔가가 올라오는 걸 내 스스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누르지 말고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확 이렇게 누르려고 하잖아요. 올라오는 것을 누르려고 할 때 이 누른다는 것에 이 누르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이렇게 눌러대는가?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또 알아차림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밑에서 누르는 것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딱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요? 그런 경우와 경우의 수를 충분하고 분명하게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가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는 것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부모들이 못하게 했잖아요. 이 사회와 부모가 아니죠. 이 사회의 분위기가 이걸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대화를 통하고 소통을 해서 이게 섬이 따로따로 이렇게 노는 게 이렇게 합해지고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공감하고 용서를 하게 돼요. 슈퍼 이고는 이 아이를, 내면 아이를 받아줘서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안전한 공간과 더불어서 안락함을 경험해야 되는 거고. 이 슈퍼 이고도 왜 그렇게 억누르게 된 게 자기가 아니고 이 사회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교육되어 왔고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져 왔던 허구이고 편집되고 진짜가 아니라는 걸 이 이고 슈퍼 이고가 통찰하고 자각을 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 둘은 만나게 됩니다. 서로 공감하고 서로를 용서하게 돼요. 어떤가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러한 성장의 과정과 또 이러한 심리 상담의 과정, 명상에 기반한 이 심리 상담의 과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을 혼자 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또 심리나 상담이 명상이 없는 심리나 상담은 굉장히 언어적인 희유? 언어적 게임? 말장난 같은 것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과 상담은 이렇게 같이 해야 할 영역이 서로 분명하게 공존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상, 심리 상담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명상에 기반한 심리 상담. 그래서 저희들은 명상 심리 상담이라고 그렇고 이러한 명상 심리 상담사 자격 과정을 저희 교육원에서는 그 전문가를 배출하는 그런 코스를 저 역시 지난 한 15, 16년 동안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해왔고 맞는 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나누었어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여러분들하고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정리해 보면 우리는 그 세 개의 자아가 있다는 거고 이들이 서로 밀당을 하고 역동을 일으킨다는 거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갈등과 불안을 하게 한다는 거죠. 갈등과 불안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사실상 동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삶의 꽃을 피우는 재료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청이 된다는 건데 방어 기제는 이것들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방어 기제를 공부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아차리고 통찰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 세상에 왜 왔는가? 왔으니까 산다. 나 자신을 보다 사랑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가 아닐까요? 삶의 중요한 한 일부입니다. 물론 돈 벌고 잘 나가고 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삶의 목표이긴 하죠. 어느 쪽을 가실 거예요? 양쪽 다 가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함께 해서 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